이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어휴, 할머니. 뒤에 줄 서 있잖아요. 못 하시면 좀 비켜주시지. 점장이 한숨을 내쉬며 키오스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누르던 영숙 씨를 밀어냅니다. 점장의 손길에 영숙 씨는 힘없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뒤에 선 손님들의 짜증 섞인 시선이 화살처럼 쏟아지고 영숙 씨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문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기계 음성이 반복해서 울려 퍼집니다. 영숙 씨의 떨리는 검지손가락은 화면 위를 헤매고 가죽 지갑을 쥔 왼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에휴, 답답해. 시간 없는데. 뒤에서 터져나오는 한숨과 혀 차는 소리. 영숙 씨는 더 작아졌습니다. 그때 주방 안쪽에서 설거지를 하던 알바생 민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젖은 고무장갑을 벗어던지며 홀로 나가는 민재. 점장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민재는 이미 영숙 씨 곁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영숙 씨의 눈가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내딸의 사연 라디오 가족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막내딸 정희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서울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 뒤편 한 카페에서 일어난 김영숙님의 사연인데요. 요즘 어딜 가나 마주치는 네모난 기계, 키오스크 때문에 당황하셨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뒤에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글씨는 잘 안 보이고 기계는 자꾸 에러가 나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던 그 순간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 그 차가운 기계 앞에서 죄인처럼 한없이 작아지셨던 영숙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던 그 순간 선뜻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한 청년, 민재 씨가 있습니다. 단순히 키오스크를 도와준 작은 친절로 시작했지만 훗날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 같은 이야기. 차가운 도시 한복판에서 피어난 난로처럼 따뜻한 만남과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긴박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터지는 기적 같은 반전까지 가슴 뭉클해지는 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카페 통유리를 때리던 오후 2시였습니다. 청담동 한복판 고급 아파트와 명품 매장 사이에 자리한 이곳은 커피와 디저트로 유명한 카페였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벽면을 채운 원두 선반들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점심시간의 피크타임은 지났지만 이곳은 여전히 여유로운 오후를 즐기려는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은 잔잔한 재즈 선율과 커피 머신이 뿜어내는 증기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날카로운 기계음이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주문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다시 넣어주세요. 입구에 서 있는 무인 키오스크 앞 단정한 코트를 입은 영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영숙 씨는 떨리는 검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고 있었지만 기계는 야속하게도 계속해서 에러 메시지만을 띄웠습니다. 영숙 씨의 등 뒤로는 이미 서너 명의 손님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빠져? 맨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영숙 씨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당황한 듯 카드를 쥔 손이 더 심하게 흔들렸고 급기야 카드를 투입구가 아닌 영수증 나오는 곳에 들이미는 실수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재고 정리를 하던 점장이 거칠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유, 할머니, 뒤에 줄 서 있잖아요. 못하시면 좀 비켜주시지. 영업 방해되게 정말. 점장은 짜증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영숙 씨를 키오스크 앞에서 툭 밀어냈습니다. 영숙 씨는 힘없이 옆으로 비켜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안 눌러져서. 안 되면 직원한테 말을 하시든가요. 바빠 죽겠는데 기계만 붙잡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점장은 영숙 씨의 사과는 들은 채도 않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다음 손님의 주문을 대신 처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갈 곳 잃은 아이처럼 매장 구석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으로 가죽 지갑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죄를 짓고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주방 안쪽에서 설거지를 하던 알바생 민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젖은 고무장갑을 황급히 벗어 던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재는 점장의 눈치를 볼 새도 없이 홀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민재가 부드럽게 영숙 씨를 불렀습니다. 영숙 씨가 깜짝 놀라며 민재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주눅이 들어 잔뜩 겁먹은 눈빛이었습니다. 주문 안 할 거예요. 그냥 갈게요. 미안해서. 영숙 씨가 몸을 돌려 나가려 하자 민재가 다급히 영숙 씨의 옷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따뜻한 거 드릴까요? 민재는 일부러 더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의 따뜻한 태도에 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돼요. 아메리카노로.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해드릴게요.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민재는 점장이 쏘아보는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사원증으로 포스기에 주문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는 머신 앞으로 돌아와 템퍼를 집어들었습니다. 보통 이 카페에서는 빠른 회전율을 위해 원두를 대충 담아 버튼만 누르기 일쑤였지만 민재는 달랐습니다. 포터필터에 담긴 원두를 정성스럽게 레벨링하고 적당한 압력으로 탬핑을 했습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진한 갈색의 에스프레소가 꿀처럼 쫀득하게 추출되었습니다. 민재는 뜨거운 물에 샷을 붓고 그 위에 얇게 생긴 크레마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잔을 흔들었습니다. 카페 창업을 꿈꾸며 매일 밤 유튜브를 보고 혼자 연습했던 솜씨였습니다. 민재는 쟁반에 커피와 함께 매장에 비치된 작은 로투스 과자 하나를 슬그머니 올렸습니다. 원래는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었지만 민재의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팁통에 넣으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민재가 창가 쪽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영숙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 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받아들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총각이 참 친절하네. 영숙 씨의 거친 손이 따뜻한 머그잔을 감쌌습니다. 차가웠던 손끝에 온기가 전해지는 것이 민재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민재는 허리를 굽혀 영숙 씨와 눈높이를 맞추며 웃어 보였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때 카운터 쪽에서 민재를 부르는 점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민재는 맛있게 드세요. 라고 작게 속삭인 뒤 서둘러 카운터로 뛰어갔습니다. 점장은 민재가 돌아오자마자 혀를 차며 빈정거렸습니다. 야, 너 아주 살판났다? 여기가 무슨 자선단체냐? 저런 어르신들 한번 받아주면 계속 온다고. 물 흐리게.
죄송합니다. 손님이 너무 당황하신 것 같아서요. 됐다 됐어. 설거지나 빨리 해. 민재는 묵묵히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컵을 닦으면서도 민재는 힐끔 창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 씨는 커피를 바로 마시지 않고 한참 동안 잔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순간 영숙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크레마의 질감과 적절한 온도가 입안을 부드럽게 감싸자 영숙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저 흉내만 낸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추출이 만들어낸 묵직한 바디감과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산미까지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커피잔을 내려다 보았다가 다시 한 모금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 얼어붙었던 가슴속 응어리를 녹여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 잊고 살려 애썼던 기억 하나가 불쑥 튀어올랐습니다. 10년 전 불치의 혈액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마셔봐. 내가 나중에 꼭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내려줄게. 바리스타가 꿈이라며 매일 밤 서툰 솜씨로 커피를 내려와 눈을 반짝이던 아들의 모습이 민재의 뒷모습 위로 겹쳐졌습니다. 영숙 씨는 주방에서 묵묵히 설거지하는 민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점장에게 구박받으면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그 굽은 등과 땀에 젖은 뒷목이 못다 핀 꿈을 안고 떠난 아들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이 아려왔습니다. 영숙 씨는 아무도 모르게 손수건을 꺼내 젖은 눈가를 꾹 눌러 닦았습니다. 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들이 이 청년의 손을 빌려 보내온 따뜻한 위로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숙 씨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어김없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뜸한 그 시간은 영숙 씨에게 하루 중 가장 평온한 휴식이었고 민재에게는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민재는 점장의 눈치를 보면서도 매번 키오스크 앞으로 달려가 영숙 씨의 주문을 도왔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잘 안 보인다며 돋보기를 꺼내려는 영숙 씨에게 대신 메뉴를 읽어드리고 복잡한 결제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 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점장이 갑자기 카운터로 나오더니 주방에 있던 민재를 거칠게 불러냈습니다. 영숙 씨는 짐짓 모른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김민재, 내가 몇 번을 말해. 어르신들 자꾸 오면 물 흐린다고. 눈치 좀 줘서 못 오게 하라니까. 점장의 목소리는 카페 안에 쩌렁쩌렁 울릴 만큼 컸습니다. 민재가 당황하며 손님 계신데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부탁했지만 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무슨 꼴랑 커피 한 잔 시키고 죽치고 앉아있는 게 손님이냐. 재수없게.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민재의 속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째 월급이 밀려 원룸 월세는 2달이나 연체되었고 집주인은 매일 밤 문자를 보내 월세를 입금하라고 독촉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여서 며칠째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아침 고향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민재의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가 급성 췌장염으로 쓰러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독하실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민재의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비는 300만 원, 당장 보증금이라도 걸어야 수술방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재에게 300만 원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까마득히 높은 벽과도 같았습니다. 민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다시 점장에게 갔습니다. 점장님, 제발요. 저 자르셔도 되니까 밀린 월급 절반이라도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당장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대요. 점장은 코웃음을 치며 새로 뽑은 번쩍이는 외제차 열쇠를 손가락에 걸고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야, 너는 무슨 사정이 그렇게 많냐? 다들 힘들게 사는데 너만 유난이야. 요즘 원두값이고 우유값이고 다 올라서 남는 게 없어. 내가 안 준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점장님, 저번 주에 차도 외제차로 바꾸셨잖아요. 제발요. 어머니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민재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주머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 하나를 꺼내 민재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징징거리지 말고 이거나 은행에 입금하고 와. 주말 매출 현금 300만 원이다.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말고 입금해. 300만 원. 어머니의 수술비와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이자 자신이 받아야 할 밀린 임금 700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구걸해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고 어머니의 목숨값을 앞에 두고도 조롱하는 점장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돈이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소당할 것이 뻔했기에 민재는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창가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영숙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 민재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화려한 청담동 거리의 쇼윈도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쳤지만 민재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이 봉투 안에 돈이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자꾸만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때 은행으로 가는 지름길인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민재의 눈에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익숙한 코트 자락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카페에 계셨던 영숙 씨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헐레벌떡 뛰어간 민재의 눈앞에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진 영숙 씨가 보였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심정지가 오기 직전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민재가 다급히 소리쳐 불렀지만 영숙 씨는 희미하게 눈만 깜빡일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필사적으로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떨어진 굵은 땀방울이 영숙 씨의 창백한 얼굴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민재는 구급차에 동승해 영숙 씨의 손을 꼭 잡고 병원까지 달렸습니다. 도착한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고 의료진은 급성 심근경색이라며 한시가 급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수술실로 올려야 한다는 의사의 외침에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원무과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민재를 막아섰습니다. 신원미상 환자는
응급수술 보증금이 납부되어야 절차가 진행되는데 보호자도 없고 신분증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민재가 매일 오시는 손님이라며 일단 수술부터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최소 300만 원은 선납해 주셔야 수술방을 열 수 있다는 직원의 건조한 통보에 민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300만 원, 어머니 수술비와 똑같은 그 금액이 이번에는 눈앞에 생명을 살리는 대가로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영숙 씨의 호흡은 점점 더 얕아지고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영숙 씨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민재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들린 꼬깃꼬깃해진 누런 봉투로 향했습니다. 가게 매출 300만 원, 점장이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말고 입금하라고 했던 그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쓰면 명백한 횡령이고 절도였습니다. 가뜩이나 자신을 쫓아내지 못해 안달인 점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감옥에 보내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전과자가 되면 카페 창업의 꿈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하지만 민재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만약 길에서 쓰러졌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수술도 못 받고 돌아가신다면 그 끔찍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의료진이 환자 어레스트가 왔다며 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람부터 살리자. 감옥에 가더라도 내 인생이 망가지더라도 눈앞의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민재의 눈빛이 비장하게 빛났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입구를 거칠게 찢었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응급실의 소음 사이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재는 봉투에서 두툼한 지폐 다발을 꺼내 원무과 직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요, 300만 원입니다. 수술 당장 시작해주세요. 직원이 돈을 세는 동안 민재는 수술실로 급히 옮겨지는 영숙 씨의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영숙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타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텅 빈 봉투를 쥔 민재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불러올 파장이 얼마나 거대할지 민재는 그때까지만 해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텅 빈 봉투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터벅터벅 카페로 돌아오는 길. 민재의 다리는 쥐가 난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팔짱을 낀 채 카운터에 기대어 손목시계를 두드리던 점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뱀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민재는 점장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금을 못했다고 이실직고했습니다. 점장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돈은 어쨌냐고 날카롭게 따져 물었고 민재는 오는 길에 사람이 죽어가서 급히 병원비로 썼다고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순간 점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민재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점장은 네가 뭔데 허락도 없이 남의 돈으로 사람을 살리냐고 악을 쓰며 민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힘없이 나뒹굴었지만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다시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어차피 밀린 월급이 700만 원도 넘으니 거기서 깐 걸로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밀린 월급은 월급이고
매출에 손을 댄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며 분을 이기지 못해 다시 한번 민재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알바생이 가게 매출 300만 원을 자기 임의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민재는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서늘한 공기가 민재의 살갗을 파고들었고 점장은 형사 앞에서 거품을 물며 민재를 당장 구속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사가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민재는 모든 게 사실이지만 정말 사람이 죽어가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사람이 죽어가건 말건 남의 돈에 손대면 도둑놈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점장은 겁에 질린 민재에게 다가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야, 민재야. 감옥 가기 싫으면 합의금 3천만 원 가져와. 그럼 내가 선처해줄게. 싫으면 절도범으로 그냥 인생 종치든가. 3천만 원. 민재에게는 지금껏 몇 년을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민재는 모든 희망이 끊어진 듯 고개를 떨궜고 결국 유치장의 차가운 철창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좁은 유치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민재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도 못 구하고 자신이 도운 영숙 씨가 깨어났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범죄자가 되어 인생이 끝나는구나 싶어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에서 기적적으로 영숙 씨가 눈을 떴습니다. 급히 달려온 간호사에게 영숙 씨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숨을 내쉬며 자신을 누가 데려왔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카페 앞치마를 입은 젊은 남자분이 수술 보증금이 없다니까 본인 가게 돈이라도 쓰겠다며 울면서 돈을 내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분이 경찰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횡령으로 신고당해 지금 경찰서에 잡혀가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씨의 눈빛이 서슬 퍼렇게 변했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가 다시 요동치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살리겠다고 그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변호인단을 꾸려 강남 경찰서로 보내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1시간 뒤 강남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점장은 여전히 형사 책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 민재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5명의 변호인단이 병풍처럼 몰려들어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맨 앞에 선 대표 변호사의 서슬 퍼런 기세에 형사들도 기세등등하던 점장도 얼어붙어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점장 앞으로 다가가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하얀 봉투를 받아든 부하 변호사는 봉투 안에 든 현금 다발을 꺼내 점장의 얼굴에 냅다 뿌렸습니다. 5만원권 지폐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점장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경찰서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300만 원? 제 의뢰인을 대신해 갚아드리죠. 자, 이제 횡령은 변제됐으니 김민재 씨 당장 풀어주시죠. 변호사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형사가 엉겁결에 유치장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점장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벌개져서
바닥에 떨어진 돈을 허겁지겁 주우며 자기는 협의 안 해줄 테니 절대 못 나간다며 발악했습니다. 점장이 변호사에게 달려들 기세로 위협하자 뒤에 서 있던 덩치 큰 변호사들이 앞으로 나서며 점장을 가로막았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제 의뢰인의 은인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폭행죄가 추가될 것이라 경고하며 두툼한 고소장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무고죄, 협박죄, 상해죄로 정식 고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점장이 무고죄라니 말도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자 변호사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의 긴급 피난에 해당하며 이미 변제 의사를 밝혔음에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공갈미수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제 의뢰인이신 김영숙 씨께서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법적 조치라는 단어가 귓가에 꽂히자 점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냥 동네 힘없는 할머니인 줄 알았던 영숙 씨가 이런 변호인단을 보낼 수 있는 재력가라니.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 속에 파묻힌 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유치장 문이 열리고 민재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영숙 씨가 전한 쪽지를 민재에게 건네며 김영숙 씨가 깨어나셔서 민재 씨를 가장 먼저 찾으셨다고 전했습니다. 민재는 쪽지를 받아들고 참았던 서름이 터진 듯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경찰서 조사실 안 안도의 눈물이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소동 이후 민재는 다시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점장은 영숙 씨의 변호인단이 들이닥쳤던 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연신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 민재를 사무실로 불러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야, 이거나 일단 받아. 밀린 월급 일부야. 나머지는 장사 좀 되면 줄 테니까 닥치고 일이나 해. 법적 조치라는 말이 무서워 억지로 내놓은 돈이라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민재는 굴욕적이었지만 봉투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 수술비는커녕 당장 이번 달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점심시간마다 편의점 구석에 앉아 차가운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퍽퍽한 밥알을 씹어 삼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지만 영숙 씨는 카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문 쪽을 쳐다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지만 영숙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수술 경과가 안 좋으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된 민재는 쉬는 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영숙 씨의 이름을 대자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영숙 환자분은 VIP 병동에 계셔서 면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분만 출입이 가능하세요. VIP 병동, 영숙 씨가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은 영숙 씨를 면회할 수 없다는 아쉬움과 VIP 병동에서 오는 괴리감 사이에서 복잡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병원 로비를 빠져나가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 정원 쪽으로 휠체어를 타고 영숙 씨가 마침 산책을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총각! 영숙 씨가 먼저 민재를 알아보고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재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영숙 씨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혈색은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민재의 손을 꼭 잡은 영숙 씨는 병실로 가자며 민재를 이끌었습니다. VIP 병동의 개인 병실은 웬만한 호텔보다 더 넓고 쾌적했습니다. 영숙 씨는 전담 요양사를 시켜 민재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재 씨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의사 선생님도 조금만 늦었으면 가망 없었다고 하더라. 생명의 은인이야. 정말. 영숙 씨의 따뜻한 눈빛에 민재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민재 씨,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무슨 일 있어? 영숙 씨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민재의 시선이 병실 한쪽에 놓인 최신 의료 장비들과 푹신해 보이는 환자용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버랩되듯 시골 병원의 좁고 낡은 다인실에 누워 계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못난 아들 때문에 수술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계실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 받고 계셔서 마음이 너무 아파. 민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제야 영숙 씨의 머릿속에 그날 카페에서 들렸던 민재와 점장의 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며 수술비가 급하다며 울먹이던 민재의 목소리, 그 돈을 그토록 절박했던 자신의 어머니의 수술비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 영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착한 청년이 짊어지고 있었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우는 민재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울지마 민재 씨. 내가 몰랐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가 돌아간 후 영숙 씨는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민재 씨 어머니가 계신 병원 알아봐. 그리고 앰뷸런스 보내서 이 병원 VIP 병동으로 모셔와.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VIP 병동으로요? 굳이 그렇게까지. 영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전액 내가 부담할 거야. 최고의 의료진 붙여서 당장 수술 스케줄 잡아. 그 청년 없었으면 지금 나도 없어. 내 생명의 은인 어머니야. 내 가족처럼 모셔. 영숙 씨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서울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내일 오전 바로 수술이 잡혔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익명의 독지가가 후원했다는 말에 민재는 멍하니 수화기만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직감했습니다. 영숙 씨였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불러온 이 기적 같은 변화에 민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민재의 어머니는 영숙 씨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VIP 병동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고급 시설과 의료진의 세심한 케어 덕분에 회복 속도도 빨라 금세 기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병실 침대에 앉아 민재의 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다 해본다며 우리 아들 덕분에 살아났다고 어머니는 연신 민재의 뺨을 어루만지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어루만지며 민재는 가슴이 벅차올랐고 이제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제가 더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고 지옥 같던 현실이 꿈만 같은 행복으로 바뀐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걱정이 사라지자 민재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시 카페에서의 일상으로 돌아온 민재는 전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점장은 여전히 민재를 안 잊고 온 눈으로 쳐다봤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숙 씨의 변호인단이 다녀간 후로 점장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툭하면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아니, 변호사가 그렇게 나오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돈? 돈이 어디 있어 지금? 사무실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점장의 고성에 민재는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영숙 씨가 오시던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민재는 습관처럼 문 쪽을 바라보았고 거짓말처럼 영숙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특유의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미소를 띤 영숙 씨를 보자 민재는 반가움에 달려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자 민재는 멈칫했습니다. 지난번 경찰서에서 봤던 그 변호인단, 무려 7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영숙 씨는 민재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고는 곧장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점장은 영숙 씨와 변호인단을 보고 사색이 되어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점장이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말을 더듬자 영숙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점장을 내려다보며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점장 면전에 내밀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라고 알렸습니다. 귀하는 현재 임대료를 2달이나 연체하였다는 변호사의 말에 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대료는 건물주랑 이야기할 문제지 어르신이 왜 참견이냐고 점장이 항변하자 영숙 씨가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건물주야. 박 사장 우리 조카한테 관리 맡겨놨더니 아주 개판을 쳐놨더구만. 점장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재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평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건물 경비원 아저씨들이 영숙 씨만 보면 90도로 깎듯이 인사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관리소 직원들도 영숙 씨가 지나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정중하게 인사하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동네 어르신이라 예의를 갖추나 보다 했었는데 영숙 씨가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청담동 한복판, 이 으리으리한 건물의 주인이 매일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던 그 어르신이라니 점장은 털썩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몰라 뵀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매출이 안 좋아서 잠깐 밀린 거라며 다음 주에 바로 입금하겠다고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을 자르며 단순히 임대료 연체 때문만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 귀하는 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혐의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착복한 횡령 혐의까지
포착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세란이 오해라고 점장이 발뺌하자 변호사는 국세청에 제보할 예정이며 검찰 고발도 함께 진행될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증거는 확보했다며 변호사가 내민 또 다른 서류에는 점장의 이중 장부 내역과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점장이 알바생들의 급여를 떼먹고 재료비를 부풀려 차액을 챙긴 내역이 무려 3억 가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점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영숙 씨는 싸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일주일 주지. 이미 다음 임차인이 대기 중이니 그 안에 가게 안 비우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가는 줄 알아. 영숙 씨와 변호인단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가자 점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 다 끝났다며 망했다고 울부짖는 점장의 처절한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점장은 바닥을 기며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동정심보다는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타인을 짓밟고 조롱하던 자의 말로는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가게가 문을 닫는 건 기정사실이었고 당장 자신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는 해결됐지만 앞으로의 생활비와 생계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제 막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또다시 실직이라니. 하지만 민재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가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감과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시 구직 사이트를 뒤져보면 좋은 카페에 알바 자리가 생길 거라고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민재는 깊은 심호흡을 내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불안감에 민재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디고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야속하리만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점장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매장에 나타나 욕설을 퍼붓거나 기물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지만 민재는 묵묵히 마지막 정리를 도왔습니다. 창고에 쌓인 유통기한 지난 원두를 폐기하고 찌든 때가 낀 머신을 닦아내며 민재는 이곳에서의 지난 시간을 곱씹었습니다. 고단했고 서러웠지만 영숙 씨를 만난 소중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텅 빈 매장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박스들을 보며 민재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해 질녘의 노을이 통유리를 통해 들어와 텅 빈 바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마치고 뒷문을 잠그려던 찰나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였습니다. 단정한 코트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영숙 씨는 민재에게 잠시 시간 괜찮냐며 카페 앞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저물어가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지만 영숙 씨의 곁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정리가 다 끝난 모양이네. 고생 많았어, 민재 씨. 아니에요, 어르신. 어차피 해야 할 일이었는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어르신 덕분에 어머니 수술도 무사히 마치고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되면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겠지만 항상 건강하셔야 해요. 민재의 목소리가 아쉬움에 가늘게 떨렸습니다. 영숙 씨는 그런 민재를 미소 지으며 지그시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민재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재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임차인란에는 선명하게 김민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민재가 놀란 눈으로 영숙 씨를 쳐다보자 영숙 씨는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들어올 세입자, 그게 바로 자네야. 민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청담동 한복판의 이 금싸라기 같은 매장의 세입자가 자신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임대료는 한 푼도 안 받을 거야. 보증금도 필요 없어. 인테리어부터 집기, 초도 재료비까지 전부 내가 투자할 테니 자네는 몸만 들어와서 장사해. 어림잡아 계산해도 10억 원이 훌쩍 넘는 가치였습니다. 민재는 화들짝 놀라며 봉투를 다시 영숙 씨에게 밀어냈습니다. 안 됩니다. 어르신,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민재의 완강한 거절에도 영숙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민재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 씨, 내 말 잘 들어봐. 그날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 차가운 골목 바닥에서 쓸쓸하게 죽었겠지. 죽고 나면 돈이고 건물이고 다 무슨 소용이야? 다 부질없는 것들이지. 영숙 씨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자네는 내 목숨값이야. 어머니 수술비도 포기하고 감옥에까지 갈 각오를 하고 날 살려냈잖아. 생명의 은인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영숙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어린 듯 했습니다. 사실 내가 자네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민재는 숨죽여 영숙 씨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자네가 처음 나에게 내려준 커피를 마시던 날 울컥하더라고. 10년 전에 먼저 떠난 내 아들 이든이가 생각나서였어. 이든.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 안에 담긴 영숙 씨의 그리움이 민재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꿈이 바리스타였어. 매일 밤 서툰 솜씨로 나한테 커피를 내려주면서 엄마, 내가 나중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집 차려줄게라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고 혈액암으로 너무 일찍 가버렸지. 영숙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네가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뒷모습을 보면 우리 이든이가 생각이 났어. 커피를 대하는 그 진심 어린 눈빛도, 손님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도, 그래서 자네를 볼 때마다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 영숙 씨는 민재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러니 민재 씨, 자네가 내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좀 이뤄주게. 이건 자네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먼저 간 내 아들을 위한 선물이기도 해.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 민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의 간절한 부탁과 그 안에 담긴 깊은 모성애가 민재의 가슴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만들겠습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숙 씨는 그제야 안도한 듯 환하게 미소 지으며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재는 매일 새벽같이 현장으로 출근해 못하나 타일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공사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민재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늦게까지 메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영숙 씨의 아들 이름을 딴 시그니처 블렌딩을 연구하고 영숙 씨가 좋아하시던 디저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벽한 맛을 찾아냈을 때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했던 3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오픈날이 밝았습니다. 카페의 간판에는 카페 이든이라는 글자가 따뜻한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목과 식물이 어우러진 아늑한 인테리어,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기, 잔잔하게 흐르는 재즈 음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픈 시간인 오전 10시가 되자마자 첫 번째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영숙 씨였습니다. 화사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영숙 씨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세상에, 너무 근사하다. 역시 민재 씨 안목이 너무 대단해. 민재는 정성스럽게 내린 회심의 이든 블렌드를 핸드 드립으로 내려 갓 구운 마들렌과 함께 영숙 씨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카페 이든의 첫 번째 손님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민재의 씩씩하고 밝은 인사에 영숙 씨는 소녀처럼 웃으며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천천히 들이킨 영숙 씨가 눈을 감고 음미하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무 훌륭해. 정말 따뜻하고 깊은 맛이네. 따스한 봄 햇살이 창가를 통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민재가 활기차게 원두를 갈았고 창가에는 영숙 씨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커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긴 겨울을 지나 피어난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서로를 구원한 두 사람의 인연은 커피 향기처럼 은은하고 깊게 청담동 거리를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이든이 문을 연 지 두어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분주함이 가라앉고 매장에 나른한 햇살이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육중한 유리문이 활짝 열리더니 요란하고 활기찬 웃음소리가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유, 영수가, 여기가 거기야? 그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는 데가? 형형색색의 고운 등산복과 화려한 스카프로 멋을 낸 할머니 8분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행렬의 맨 앞에는 우리의 건물주이자 카페 이든의 영원한 1호 단골 영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교회 권사님들 모임이 끝나자마자 친구분들을 이끌고 카페 이든을 자랑을 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 근데 입구에 이게 또 떡하니 버티고 있네. 친구분 중 한 분이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키오스크를 보며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기계 앞에서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난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더라. 뒤에 사람 서 있으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그냥 저기 카운터 가서 총각한테 말로 하면 안 되나?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친구분들이 웅성거리며 카운터 쪽으로 향하려 하자 영숙 씨가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다들 비켜봐. 촌스럽게 왜들 그래? 내가 할 테니까 줄이나 서 있어. 영숙 씨는 핸드백에서 금태 돋보기 안경을 꺼내 우아하게 콧잔등에 걸쳤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민재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행주를 내려놓으며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눈짓으로 민재를 제지하며 나만 믿으라는 듯 눈을 찡긋해 보였습니다. 지난 2달간 손님이 없는 시간마다 민재에게 전수받은 키오스크 특강의 실력을 드디어 친구들 앞에서 뽐낼 기회였습니다. 영숙 씨는 비장한 표정으로 화면 앞에 서서 매장 이용 버튼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자, 김 권사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연하게, 박 집사는 바닐라 라떼인데 덜 달게 맞지? 영숙 씨의 검지손가락이 거침없이 화면 위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메뉴만 고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샷 추가, 시럽 적게, 얼음 많이, 디카페인 변경 같은 복잡한 세부 옵션 버튼들을 망설임 없이 찾아 눌렀습니다. 그리고 최 권사는 자몽티 따뜻하게, 이 권사는 망고 스무디 시럽 빼고, 뒤에서 지켜보던 친구분들의 눈이 점점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전처럼 손을 떨지도 않았고 카드를 어디에 꽂아야 할지 몰라 허둥대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담기를 누르고 포인트 적립 번호까지 능숙하게 입력하는 손놀림은 흡사 피아니스트 같았습니다. 결제하실 카드를 투입구에 넣어주세요. 안내 음성이 나오기가 무섭게 영숙 씨는 휴대폰 뒷면을 리더기에 갖다 대며 삼성페이 결제까지 단번에 성공해냈습니다. 주문번호 158번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경쾌한 기계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뒤에 서 있던 7명의 친구분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영숙이 너 언제 이렇게 신문물을 다 배웠어? 어머, 나는 아직도 아들이 해주는데 너 진짜 대단하다. 야, 나는 기계가 말 시키면 겁부터 나던데 넌 어떻게 그렇게 척척해? 친구분들의 쏟아지는 찬사와 부러움 섞인 눈빛에 영숙 씨의 어깨가 한껏 으쓱해졌습니다. 영숙 씨는 짐짓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돋보기 안경을 접어넣으며 도도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배우면 다 하는 거지. 요즘 세상에 이 정도는 기본이야. 카운터 뒤에서 묵묵히 음료를 제조하던 민재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주문 실패 소리에 한없이 작아지던 그 떨리는 등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영숙 씨의 모습은 청담동 그 어느 젊은이보다도 힙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디저트들은 특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최고로 멋지셨어요. 민재가 커피와 디저트가 든 쟁반을 건네며 작게 속삭이자 영숙 씨가 소녀처럼 수줍게 볼을 붉히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사장님이 잘 가르쳐줘서 그렇지 뭐. 맛있는 커피에 형형색색 예쁘고 달콤한 디저트 맛에 친구들의 칭찬이 끊이질 않자 기분이 최고조에 달한 영숙 씨가 카운터로 성큼성큼 다가와 민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장님, 여기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먹게. 맛있는 원두도 종류별로 8개 포장해줘요. 내가 쏘는 거야. 매장 안에 친구분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는 새벽에 정성껏 로스팅한 가장 신선한 원두를 하나하나 포장해 예쁜 쇼핑백에 담아 건네드렸습니다. 잠시 후 양손 가득 커피와 원두 선물을 들고 나가는 할머니들의 뒷모습은 여고생들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영숙 씨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를 돌아 민재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멀어져 가는 영숙 씨의 당당한 발걸음이 오후의 햇살 아래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숙 씨에게 키오스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자 친구들 앞에서 어깨를 펼 수 있게 해주는 즐거운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민재의 가슴 속에도 따뜻한 보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차가운 키오스크 기계 앞에서의 작은 친절로 시작된 인연. 그 사소한 배려가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마침내 떠난 아들의 꿈까지 이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로 피어났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걸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민재 씨의 용기,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보고 더 큰 사랑으로 화답한 영숙 씨의 마음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졌다고 해도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두 분이 보여주셨네요. 여러분도 오늘 혹시 기계 앞에서 쩔쩔매는 누군가를 마주친다면 따뜻한 눈빛으로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기다림이 누군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위로이자 기적의 씨앗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막내딸 정희가 더 힘내서 좋은 사연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